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불평등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 2부에서는 지난 4월 5일 서울시청에서 있은 공개방송 사법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내드립니다. 저의 진행으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강옥 변호사,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조석재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이 출연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자신의 살을 떼어 인민들을 배불리 먹인다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착한 보쌈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최고의 삼겹살을 골라 갓 가마솥에서 쪄올린 고기는 진공 상태에서 깨끗한 최고의 소금으로 조리된 뒤 숙성과 훈연을 거쳐 저온으로 장시간 가열돼 깨끗한 진공 포장을 통해 마침내 착한 보쌈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어버이 김용민 동지가 베푸신 이 착한 보쌈이 인민들 식도에 넘어가는 순간 감격에 찬 동포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민심 기만의 왕초들이 갖은 협잡과 사기 행위로 나쁜 소금을 써서 보쌈을 만들지만 착한 보쌈은 해양오염 중금속 염료가 전혀 없는 몽골 소금으로 만드는 바 자랑찬 식감과 영양은 대대로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이다.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는 착한 보쌈. 자세한 내용은 경애하는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9일) 월요일입니다. 전명규 한국체육대학 교수 겸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지난주 토요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논란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전명규 부회장이 여론조작 시도까지 했다, 이런 의혹에서 시민들은 아연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빙상연맹 수사촉구, 전명규 백철기 수사촉구, 이런 제목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서 도움 말씀 구하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 의원님, 전명규 부회장이 도대체 그 배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무소불위의 아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배우라기보다도 전명규는 삼성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90년대 후반이 이제 삼성이 빙상연맹 회장사가 돼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삼성이 회장을 해왔던 것이죠. 돌아가면서요. 삼성 계열사 사장들이 회장을 했지만 실제로 삼성은 1년에 한 10억 정도 가량 되는 돈만 지원하고요. 대리인을 내세워서 실질적으로 협회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대리인이 바로 전명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과 전명규는 이제 한 몸이고, 전명규 교수가 이제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이 있기 때문이죠. 삼성의 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보다 더 세다는 것을 지금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듯 삼성이 전명규를 받쳐주는 한은 전명규는 불사조처럼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국민총원 60만 명이 빙상적폐청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전명규 교수가 모습을 안 나타내잖아요. 이 위기만 넘기면은 다시 별일 없이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삼성과 함께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배후가 있었네요. 삼성이란 배후. 그 노선영 선수도 그렇고요. 노선영 선수의 동생인 고 노진규 선수의 죽음 이면에 전명규 부회장이 있다, 이런 의혹도 놀라웠습니다. 노선영 선수의 모친은 노진규 선수의 수술을 원했지만 전명규 부회장은 나중에 수술하라, 이러다가 결국 노진규 선수가 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는데, 당시 상황도 소상히 알고 계시죠? 아니,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예. 정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경악할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도자는 선수를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수가 메달 따는 기계 이상 이하도 아닌 아주 도구로 인식한 최악의 지도자인 셈이죠. 예. 이것은 이렇게 방송에 나온 이상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진규 선수의 억울한 한을 또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예. 도대체 그렇게 위중한 병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지도자는 당연히 보호를 하고 병원 치료를 권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설사 선수가 자기 어떤 그 열정과 의욕이 앞서서 시합을 뛴다 할지라도 지도자는 그 선수를 만류하고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지도자란 사람이 그 선수의 그 위중한 병을 방치하고 선수 생명보다도 메달이 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경악하는 일입니다. 이건 수사가 돼야 된다고. 예. 당시에 수술을 막고 무리하게 경기에 내보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경기람은 안현수 선수,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와의 경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누리꾼 사이에서는 안현수 선수의 러시아 귀화 배경도 상당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안현수 선수하고 이 전명규 현 부회장하고 지금 사이가 나쁘지 않은 걸로 또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된 배경인지 아십니까, 의원님? 저는 안현수 선수를 일면식도 없어요. 그리고 전명규 교수도 이번 평창올림픽 끝나고 자기 자신이 저에게 해명을 좀 하겠다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났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전명규 교수는 잘 모르죠. 잘 모르는 사이인데,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팀추월 경기에 대해서 국민청원이 아주 뜨거워졌고, 그리고 이제 전명규 교수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특히 안현수 기아의 책임도 다시 불거졌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안현수 선수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제가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월 한 20일 전후 했을 것 같은데요. 진실이 뭐냐? 제가 카톡으로 물었더니 전명규 교수하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예. 자기 기아가 전명규 교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제 내용을 보내서 안현수 선수의 카톡 내용을 제가 언론에 공개를 했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안현수는 자신의 기화가 전명규하고 무관하다고 하고, 안현수 아버지는 전명규 교수 때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진실 공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진실은 아마 전명규 교수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본인은 여기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 진실이 무엇인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예. 검찰 수사가 이루어진다면은 그 부분도 규명될 수 있을까요? 검찰 수사가 아니라 지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공동으로 팀추월 포함한 지난번 청와대 청원에서 국민들이 요구했던 빙상 적폐청산 관련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래요. 참 씁쓸하기 이럴 데가 없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의원님은
전명교 부회장 사태 이렇게 제가 명명을 하는데요. 이에 해법은 검찰 수사,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처벌 이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일단 지금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진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는요. 예. 이 결과를 일단 봐야 되고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 또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진상조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진상조사 기간이 제가 알기로 4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검찰 수사 여부도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군요. 예. 자, 전혀 다른 사안이지만 삼성이 개입돼 있고 또 안민석 의원 또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이슈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박근혜 24년형 선고인데요. 의원님, 24년형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형량으로 보면은 당연한 수준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최순실 씨가 20년 받았으니까 최순실보다는 몇 년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그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저는 재판부가 최대의 관용을 베푼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면인데요. 첫째는 삼성 봐주기 판결입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이 주기로 했던 뇌물, 그리고 삼성의 승계 과정과 맞바꾸는 대가성의 뇌물, 이것도 전부 다 이게 면책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삼성의 핵심적인 뇌물 부분이 이제 빠져나가게 된 것이죠. 물론 말 3마리 그거는 이제 뇌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정말 핵심은 삼성이 이제 피해가도록 하는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삼성 봐주기 판결로 보고요. 두 번째는 MB에게 용기를 주는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지난 10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하고 재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보통 개인이라고 그러면은 재판부에게 괘씸죄가 걸려서 형량보다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재판을 안 나왔으니까는요. 재판부는 무시하고 국민은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괘씸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MB도 지금 조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단계부터 거부하고 있어요. 네, MB가 이 판결을 보면은 내가 계속 이렇게 조사 거부하고 나중에 또 재판 거부해도 박근혜에게 괘씸죄 적용하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도 괘씸죄는 적용하지 않겠구나. 계속 이렇게 조사 거부하고 앞으로 재판도 거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용기를 MB에게 준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MB 보고 그냥 검찰 조사도 받지 말고 법원 출석도 하지 말고 그냥 개겨라. 그렇죠. 만약에 판결이 24년을 인정을 하고 여기에다가 재판을 거부한 끝까지 국민을 모독한 끝까지 덧붙여서 형량을 정했더라고 그러면은 MB가 기급을 했겠죠. 괘씸죄로 이거 굉장히 불리해지겠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선고를 보고서 MB는 용기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 판결을 보면은 김세윤 부장판사가 삼성 승계는 대가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지만 뇌물 액수가 50억을 넘어가면서 끝내 재수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삼성 관련된 판결은 상식과 국민적 기대를 계속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 이맘때 이재용 부회장 주심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의 사위가 최초의 판사였죠. 그리고 이것을 제가 우연히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서 하루 만에 그 판사가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이상했죠. 왜 그런 분이 하필이면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받는
주심 판사로 배정됐는지 참 의심이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2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재판 선고와 연동돼서 50억 넘어서 다시 재구속될 것 같지만은 이거 역시도 저는 그렇게 현실화될 것 같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심 판결, 항소심 판결 전망이 뭐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자,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해철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전해철 의원이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선출직에 나서는 분들은 도덕적인 기준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최근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치인의 자기 관리 그리고 도덕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전해철 후보든 이재명 후보든 여론조사로는 남경필 지사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후보든 양기대 후보까지. 네, 그러면은 이왕이면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를 내세워서 우리 자랑스러운 도지사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전해철 후보를 지지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의원들도 저와 같은 이런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도 왜 행동은 하지 않는지는 그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여론조사는 이제 이재명, 전해철, 양기대 누가 나와도 남경필 후보에게 우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조사인데 중부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식회사 타임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살 이상 성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유선 RDD, 휴대전화 가상번호 병행해서 ARS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고 응답률 4.4%, 표본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기대 후보도 이깁니까?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 남경필은 60.7 대 22.7, 전해철 대 남경필은 44.3 대 24.8, 양기대 대 남경필은 41.5 대 23.4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소상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북콘서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한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어제도 벙커원을 가득 메워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특별한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풍류신학으로 신학의 한 획을 그은 유동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어쩌면 생애 마지막 강연일 가능성도 있는데요. 제자 도올 선생과의 토크로 함께할 것입니다. 세기의 토크,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네요.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이고 당일에 오시면 도올 선생의 책 도올의 도마복음 해설 1, 2, 3권 한 질씩 총 70지를 한정 판매합니다. 도올 선생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여러분 벙커원으로 많이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4월 1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한장. 박근혜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정치 재판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자들 역시 재판 결과에 반발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새누리당 출신의 정두원 전 의원은 박근혜 씨의 지지자들이 아닌 이른바 건전한 보수들은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안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두원 전 의원과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지자들이 결집은 이미 지금 선거판에 반영이 돼 있고요. 지지자들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발하겠죠. 근데 나머지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가 괴멸된 게 아니라 보수당이 괴멸된 거거든요. 보수 정당이 괴멸됐다. 예,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건전한 그냥 보수들은 이제 투표를 안 합니다. 아하.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다 희망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될 것 같아요.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가 너무 단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거는 저는 확신하는데요. 확신하세요? 예. 합리적 보수들이 찍을 땅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 바른미래당이 사실 그분들 노리고 태어난 당인데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른미래당 지금 거의 한 자릿수밖에 안 되잖아요. 지지율이.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도 이번에는 간 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나 출마하겠다 하고 출마 선언 해버렸는데요. 서울시장.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그것마저도 안 했으면 안철수는 이제 끝나는 건데요.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근데 그나마 이제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니 좀 다행인데. 아니, 안철수 지사가 의미가 있다면 안철수 지사라. 안철수 대표가 벌써 그냥. 지사도 아니고 지금 시장 출마했는데 지사를 아직도 정치권에 의미가 있다면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저는 열세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꼭 선거에서 이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맨날 지는 선거 했잖아요. 맞습니다. 링컨도 중앙무대에서 선거라고는 딱 한 번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있게 지는 것도 사실은 본인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친박근혜계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촛불 쿠데타 세력에 굴종한 사법부가 대한민국 법을 모두 내팽개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조원진 대표는 박근혜 씨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조원진 대표는 종북 세력들이 촛불 쿠데타의 주모자며 문재인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와 진행자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교수의 일문일답
그다음에 이 촛불은 혁명이 아니고 쿠데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저희들은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먹은 게 없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진실에 맞는 그런 투쟁을 하겠습니다. 네. 그 정치학적 용어로 쿠데타라는 용어가 일반 시민 한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쿠데타도 있나요? 있죠. 그 쿠데타는 제가 지금 이 탈세력이라 하는 것은 내용들이 JTBC의 태블릿 PC, 기타 등등 그 형태에 대한 지금 그 녹취록도 재판부에서 안 다뤘잖아요. JTBC의 태블릿 PC 가짜잖아요. 그런 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국민들이 속아서 나온 거예요. 다 그러면 속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속아 언론 방송들이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 보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입장을 갖고 있고 저하고 입장을 다르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 문제는 잘못된 거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의문점들이 지금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태블릿 PC 문제도 잠깐만요. 재판부에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쿠데타라고 주장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게요. 쿠데타의 주모자가 누굽니까? 저는 종북 세력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종북 친북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기 전인 2015년 1월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이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요. 박근혜 씨의 1심 선고가 나오자 박관천 전 경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관천 전 경정은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국정농단을 막을 기회를 검찰이 놓쳤다는 건데요.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박관천 전 경정과 진행자 이동형 작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그리고 검찰 수사도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청와대의 의중대로. 예. 그런데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권력 서열이 이제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가 박근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당시 청와대에 있었을 때 박관천 전 경정 생각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사전 감찰 업무를 약 13년 이상 수행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국민이 대통령에게 준 준엄한 권력의 의사결정에 비선실세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제가 받고 또 자주우지되는 걸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적절한 표현인가 문도 같지만 어떤 정치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1+1이었다. 그래서 제가 뭐 틀리지 않는 비유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 당시 했던 이야기는 그 보고서에는 최순실 얘기는 전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윤회 씨만 있었다. 아니죠. 원래 그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 그 보고서를 제가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7, 8번 정도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7, 8개 버전이 있는 거죠. 첫 버전 때는 권력 서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조전 비서관께서 이거 영민이다. 영민이다. 계속 한 7, 8번 수정을 하면서 톤 다운된 거죠. 계속요.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된 것은 언론에 공개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고된 거죠. 그러면은 그 농도를 조금 떨어뜨렸다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은 그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 맨 처음에 어떤 보고서였었는지? 그래서 제가 공무 수행 중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자세히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처음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정농단에 국정에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1, 2, 3이라는 이러한 지금 참 참담한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각종 버전이 제 컴퓨터에다 수록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보았죠. 그러면 검찰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협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당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작성한 문건이 맞느냐.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 안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를 구해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네. 내용은 제가 그때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 내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는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 역할을 했는데요. 그동안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는 태블릿 PC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왔습니다.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 PC는 2012년 당시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했고 그 뒤로 자신의 개인 카드로 요금을 납부해왔는데요. 이를 근거로 이경재 변호사는 법적으로 김한수 전 행정관이 태블릿 PC의 소유자다.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서 고영태 씨의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었는지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이후 내부 문건을 조작하고 훼손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법원은 최순실 씨 측의 요구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태블릿 PC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이나 조작 흔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역시 태블릿 PC의 내용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환수 전 행정관의 법정 증언에 주목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함께 일하던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태블릿 PC를 개통했고 이를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특히 몇 달 뒤 최순실 씨가 흰색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연설문과 말씀 자료는 내가 최순실에게 건넨 바 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 김세윤 재판장의 판결 일부 들어보시죠.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에 따라서 정호성이 문건을 최소원에게 보내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판부는 태블릿 PC 내부 파일들을 확인한 결과 문건들의 무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문건이 저장된 시점은 모두 2014년 3월 이전이었는데요.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건 2016년 10월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 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테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 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제가 세계적 명성의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로 잠을 잔 적이 있는데 정말 마술과도 같았습니다. 자고 난 뒤에 피로감, 결림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쿠션과 단단한 스프링덕이라고 하는데 제 말을 못 믿으시겠으면 20일 동안 사용한 다음 반품 신청하셔도 됩니다.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나이트 세라피 매트리스 김용민닷컴에서 획기적인 할인가로 모십니다. 자, 김용민닷컴으로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인 이슈가 많아서 오늘은 월요경제학을 하루 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보복 사태가 거의 점입 가경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김용민닷컴에 요청을 해주셨다면서요. 그 황당한 삼성증권 주식 매도 사태에 대해서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사안을 꿰뚫고 계시던 분들은 대단히 큰 이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거 한번 해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완배 기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아니었더라도 반드시 다뤄보고 싶었던 이슈였고요. 예. 또 금요일에는 박근혜 1심 재판도 있었는데 경제기자로서 단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박근혜 재판이 아니고 이재용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태들이 줄줄이 있어서 월요경제학을 하루 건너뛸까 하다가 마침 이재용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경제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요. 겸사겸사 월요경제학을 달려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별 이슈가 없으면 내일 그 삼성증권 주식 매도 사태를 다뤄보고요. 모레쯤에 미국, 중국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 제가 가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젊은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연구입니다. 원 연구 제목이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한 소득 5분위 연구, 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댄 에리얼리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로턴이라는 학자가 공동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경제학에서 소득 불평등을 연구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초 개념 중에 소득 5분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말을 어렵게 써서 그렇지 굉장히 쉬운 개념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민들을 소득별로 쭉 한 줄로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앞에 이재용이 1등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맨 뒤에는 제일 가난한 분 누군가가 한 분 계시겠죠. 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인구가 5천만 명이면 5천만 명을 쭉 한 줄로 세운 다음에 똑같은 크기로 5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1그룹은 이재용부터 시작해서 소득 1,000만 등까지 1그룹이 되고요. 2그룹은 우리나라 소득 순위로 1,000만 1등부터 2,000만 등까지, 3그룹은 2,000만 1등부터 3,000만 등까지 이렇게 쭉 나눠서 5그룹은 4,000만 1등부터 5,000만 등까지 이렇게 20%씩 5개로 쪼개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름이 조금 헷갈려요. 이렇게 20%씩 5그룹으로 나누면 제 느낌은 그렇거든요. 이재용이 포함된 제일 잘 사는 1그룹을 1분위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 소득 5분위에서는 이 최상위층을 1분위가 아니고 5분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은 4분위, 제일 못 사는 그룹은 1분위 이렇게 부르죠. 요것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국민소득을 소득 기준으로 20%씩 쪼개서 5그룹으로 나누는 것, 이걸 이제 소득 5분위 분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에리얼리 연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5분위에 각 그룹에 든 사람들을 충분히 모은 다음에요.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의 부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전체 소득을 100이라고 잡고 5분위,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상위 20%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소득이 미국 전체의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갖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 최상위층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답을 어떻게 하냐면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이 국가 전체 재산 100 중에 한 58.5 정도는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일 잘 사는 상위 20% 부자들은 자기들이 국가 전체 소득 중에
절반이 넘는 58.5 정도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요. 예. 어떠십니까? 상위 20%가 국가의 부의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 이게 적당하냐?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예. 그런데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루고요. 이번엔 그 다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 4분위를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중상층으로 불리는 사람들이죠. 최상위 20에는 못 들어도 20에서 40등쯤에는 속하는 사람들, 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로 치면 민중들을 개, 돼지라고 불렀던 나향욱 뭐 이런 애들이 아마 이쯤에 속할 것 같아요. 이 4분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국가 전체의 부를 100으로 놓는다면 대략 얼마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차지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5분의 1만큼, 20%만큼 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중상층인데도 자기들의 몫은 20% 정도일 거야 라고 좀 낮게 봅니다. 3분위, 정확하게 미국의 가운데에 있는 중간층입니다. 소득순위가 100등으로 따지면 40등에서 60등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죠. 상식적으로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미국의 부 전체를 100으로 놓는다면 5분의 1만큼이나 한 20 정도를 갖고 있는 게 정상이겠지만 사람들에게 실제로 물어보면 우리가 설마 20 정도를 갖고 있겠어? 우리는 한 12 정도밖에는 못 갖고 있을 거야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2분위 중하층입니다. 순위로 따지면 60등에서 80등 사이.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국민소득이 100이라면 2분위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이 6.4밖에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하층 사람들, 1분위에 속하는 사람들은 80등에서 100등 사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100 중에 2.9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 숫자는 100명 중에 20명인데 이 최하층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이 100 중에 2.9밖에 안 된다고 비관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질문을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우리나라의 소득 5분위로 구분을 하면 3그룹 40등에서 60등 정도에는 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래도 내가 전문직이고 돈 좀 버는데 40등에서 20등 사이에는 들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삶이 좀 뻑뻑해 60등에서 80등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으니까 아마 80등에서 100등 사이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가 자기가 지금 어느 그룹에 들 건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속한 그룹의 총재산은 국민재산을 100으로 놨을 때 한 어느 정도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걸 다 모아보면 얼추 미국하고 비슷하게 통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계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실제 소득이나 자산을 측정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실의 불평등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당히 불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리얼리가 제시하는 진실의 통계는 더 놀랍습니다. 우리는 실제 머릿속에서 세상이 상당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가 어떻냐면요. 5분위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머릿속에는 한 58.5%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요. 무려 84.4%를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 잘 사는 그룹은 자기들은 그래도 한 20% 정도는 갖고 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11.3%밖에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상층인데도 이렇게 자기 상상보다 못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양욱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은 자기가 좀 기득권에 빌붙어서 평균 이상으로 사는 줄 알았죠. 천만에요. 너도 지금 평균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딱 정가운데 3분위. 자기들은 한 12%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중산층인데 12% 정도는 갖겠지라고 믿죠. 천만에요. 실제로는요. 고작 3.9%만 갖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처참합니다. 2분위. 하위층 20명은 자기들은 그래도 한 6.4 정도는 갖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꼴랑 0.2%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보다 실제 소득이 30분의 1 정도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최하층이요? 여기도 엄청나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전체 소득의 2.9% 정도는 갖고 있겠지. 천만에요.
실제로는요, 여기도 자기 상상의 30분의 1로 가난합니다. 실제 갖고 있는 소득은 0.1%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불평등함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사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저도 이 사회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마 소득이 1분위 하위 20% 안에 들겠죠. 그런데 최하위 20%인 건 알아도 제 실제 경제 처지가 하위 0.1%에 속한다는 생각은 저도 못 해봤어요. 이 연구를 보기 전까지. 예.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나라 국민 100명 중에 20명 최하위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하위 0.1%인 겁니다. 그 위에 100명 중에 20명, 즉 60등에서 80등 사이의 소득도 하위 0.3%의 부를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게 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에리얼리는 이 연구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하위 그룹에 비해서 최상위 그룹이 어느 정도 부자인 게 적당해 보이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건 전체 평균이에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한 3배 정도 부자인 게 제일 적당하다.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 그룹의 재산은 한 32% 정도가 적당하고 최하위 그룹 재산은 그래도 한 10%는 돼야 된다. 이게 미국인의 평균적인 대답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처없는 상상이냐면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20%의 재산 차이는 상상 속에서는 3배가 제일 적당하다는 건데 실제로는 845배입니다. 0.1대 84.5예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평등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사지선답 퀴즈를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최고 경영자와 CEO죠. 일반 직원들의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이게 문제입니다. 1번 5배, 2번 10배, 3번 50배, 4번 100배 이렇습니다. 하나 찍어보시죠. 자기 회사를 생각을 해보고요. 현실이 어떤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자기 생각을 찍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는 4번 100배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아무리 그래도 CEO가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100배씩이나 돼. 50배 정도면 되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평등에 대한 가치를 많이 두시는 분들은 에이 한 5배나 10배 정도면 되지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몇 번을 찍으셨는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들어보십시오. 진실은 어떤지 아십니까? 2014년 미국의 이 격차는 5배도 아니고 10배도 아니고 5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닌 370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금요일 박근혜 1심 재판을 제가 이제 그 판결을 풀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듣다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뇌물로 확정한 액수가 이재용 2심 때 뭐 33억인가에서 이번에는 72억인가로 올라서 이재용의 재구속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김프로의 분석이셨죠. 그게 당연히 맞는 분석일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김프로의 분석을 듣고 텔레그램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다행 아니냐? 비록 제3자 뇌물인가 뭐 그거 이재용의 3세 승계를 위해서 바쳤던 200억이 넘는 돈은 뇌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번 1심에서는 최소한 확정된 뇌물 액수가 30몇 억에서 70몇 억으로 높아졌으니까 이재용을 다시 구속할 근거가 생긴 거잖아. 그러면 다행인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이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야, 우리가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대해주니까 세상이 더 안 바뀌는 거야. 너 잘 들어. 너는 이재용을 구속하기만 하면 그래도 그게 정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그 정도로는 택도 없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혹시 그 전화하신 분이 이정무 실장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주 이정무 실장한테 물어보면 이재용은 100년형이 나타나다고 대답할걸요. 아마.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웃기려고 한 얘기였습니다. 네, 물어본 분은 아주 평범한 그 직장인 제 친구입니다. 저는 제가 현실적으로 이재용과 평등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당연히 철학적으로는 저나 이재용이나 평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과 이재용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취급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정도 현실 감각은 다 있으시잖아요. 한국 사회가 사법적으로 평등합니까? 아니라는 걸 우린 다 알아요. 그런데요, 진실을 알려드리면요, 한국의 사법체계는 우리가 불평등하다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불평등합니다. 그게 에리얼리의 연구가 던져주는 진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1심에서 뇌물을 73억을 인정을 하고 삼자 뇌물은 일부만 인정을 해서 이재용 1심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징역 5년을 선고했죠. 그런데 그 당시 그걸 논쟁할 때를 보면 야, 삼자 뇌물 인정 논리가 진짜 허접하다. 5년이 말이 되냐. 너무 짧다. 이런 걸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확실하게 인정된 뇌물이 73억입니다. 그러면 삼자 뇌물 완전히 빼고 이야기해보자고요. 뇌물을 73억을 갖다 바쳤는데 징역 5년이 말이 됩니까?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불평등은 그냥 인정을 해버려요. 아, 73억 인정받고 5년형은 일단 땡큐고 감사하고요. 이 다음에 삼자 뇌물을 논의해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한국의 사법 현실은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한데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하고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심한 거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뭐 진짜 깼습니다. 금요일날 박근혜 1심 때 벌금형이 180억이 선고가 됐죠. 예. 그런데 박근혜가 벌금을 미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3년 동안 노역형에 처하겠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3년 노역형인데 180억이면 1년 노역의 가치가 60억입니다. 박근혜 노역의 연봉이 60억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법 규정이 그렇다는 걸 저도 알아요. 노역형은 3년 이상 못 때리게 돼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최대한 때린 게 3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재판에 노역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법 규정이 우리의 상식과 너무 동떨어지고 너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180억 벌금을 3년 노역으로 때워요? 저 자원합니다. 제가 깜빵에서 3년 노역할 테니까 180억 주실래요? 안 주실 거잖아요. 판사들은 이걸 법이 그런 걸 어떡하냐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노역형이야 법 규정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재판을 보면 대부분 판사들의 재량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2,400원 횡령한 버스기사 해고는 합당하다고 판결하고 전과 이범의 횡령액이 1,000억이 넘은 최태원은 왜 아직도 SK그룹 회장인 겁니까? 이번에도 최소한 판사들 당신들 입으로 인정한 이재용의 뇌물액이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억이 넘었다는데 그게 집행유예가 말이 되냐고요. 대내려올리는 이 연구를 발표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진실을 정확히 아는 것부터 출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실제로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진짜로 불평등한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개선이 돼요. 모르면 이재용 5년형이 예를 들어서 상고심에 나오잖아요. 와, 신난다. 이재용 감옥 보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우리 사법체계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측정을 하고요. 그걸 공개를 하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고치면 이재용은 최소한 20년 안에 감옥에서 못 나오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재판 판결 결과를 풀로 다 들어본 소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사법체계가 얼마나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부자들에게 관대하고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 만드는 세상은 이 불평등함을 계속해서 정의로운 평등으로 줄여나가는 세상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에리얼리의 말대로 우리가 진짜로 얼마나 불평등하게 사는지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알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이재용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에게 이재용을 구속하라가 우리의 구호가 아니고요. 이재용을 20년 이상 감옥에 넣어라 라는 게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모여서 사법 정의를 새로 마련해 나갈 겁니다. 현실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불평등을 깨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의 불평등에 관한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는 내일 삼성증권 쇼크 관련한 이야기, 큰 정변이 없는 한 그 이슈를 다루도록 하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토요일 날 저희가 북콘서트를 하죠.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 이곳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노무현재단 부산지역위원회의 김대영 운영위원께서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이완배 기자님 공개방송하시는 장소에서 저희가 지난달에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학교를 진행했는데, 장소를 찾기 쉽게 설명하려면 부산 지하철 중앙역 5번 출구에서 약 150m 직진하다가 좌측에 보면 보인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부산 지하철 중앙역 5번 출구에서 약 150m 직진하다가 좌측에 보면 바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이 있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이완배 기자님 북콘서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503번 박근혜 씨가 징역 24년에 중형을 선고받았지요.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박근혜 씨가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503번 박근혜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유영아 변호사와 면담을 갔던 도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명박이가 중형을 선고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저의 성향이었습니다. 어차피 가족 면회도 하지 않고 혼자 사니까 24년형이든 240년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벌금 180억 원은 무슨 수로 내란 말입니까? 저를 노역장에 유치하려는 음모입니다. 아이고, 박근혜 씨, 벌금을 못 내면 노역을 해야지요. 그리고 박근혜 씨는 젊을 때 북엇국도 곧잘 끓였다고 하지요.
노역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를 못 믿겠다고요? 오죽하면 중국도 문재인 정부를 지극히 불신하겠냐고요? 아이고, 박근혜 씨, 사법부와 행정부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재벌은 개 못 준다더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불신한다는 건 오보로 밝혀졌지요? 예? 비선실세 최순실이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자백했는데 왜 이렇게 형량이 높냐고요?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죽은 권력에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고요? 하하하하. 북한에 찍소리도 못하라니요?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담배를 끊으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금연을 권하기도 했지요. 순간 북한 관계자들은 표정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웃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씨가 없으니 남북 관계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고마운 박근혜 씨에게 가수 소명 씨가 부른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띄워드릴게요.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행복해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사랑의 그 맹세를 나 몰라라고 돌아서는 남자야. 나를 떠난 건 너희의 실수야. 속이 편할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디 남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잘난 남자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 걸. 그래 가거라 잘 살아라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고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까지는 찬바람이 불며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청주와 대전 5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겠는데요. 낮부터는 평균 기온을 되찾아 서울의 낮 기온은 15도, 청주와 대전 16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 주간에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책은 뭡니까? 네, 오늘은 영국의 천재적인 작가 메리 셸리의 유명한 과학소설 프랑켄슈타인 골랐습니다. 예, 프랑켄슈타인. 이름 한번 못 들어본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예.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인 줄 알죠? 예. 그런데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고 괴물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인데요. 예. 19세기 영국의 진보 정신을 대표하는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괴물을 만들었고 그 괴물이 어떻게 인간에게 복수하는지, 그리고 그 괴물을 만든 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지를 정말 여실하게 보여주는 걸작입니다. 이 작품이 1818년에 나왔으니까 올해로 딱 200년 되는 해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SF, 과학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올해는 각별한 해라고 해요. 예. 메리 셸리라는 아주 특출한 여성 작가가 이 프랑켄슈타인을 썼고, 그 이후에 수많은 SF 걸작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맨 앞에 놓여있는 작품이 바로 이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메리 셸리라는 작가는 작가로서도 워낙 유명하지만 가족이 상당히 영국 지성사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버지 제임스 고드윈이라는 사람은 진보적 정치 사상가, 또 아나키스트로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어머니인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라는 사람은 여성운동가, 여성주의자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메리 셸리의 남편은 피비 셸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메리 셸리를 읽다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보게 돼요.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의 원 제목은 프랑켄슈타인 또는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예. 프랑켄슈타인을 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라고 봤던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프로메테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명령을 어기고 불을 인간에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됐고요. 그 문명이 어떤 길로 갔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한데, 문명의 파괴적 성격도 함께 고려한다면은 프로메테우스의 그 양면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게 혹독한 형벌을 내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프랑켄슈타인은 과학자가 자신의 진보적 정신에 입각해서 인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만든다는 사실이고요. 예. 그 생명체를 만든 이후에 어떤 공포와 불안이 인간들을 지배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예. 이건 과학기술의 윤리와 관련되기도 하고, 과학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예. 프랑켄슈타인의 소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데, 정말 훌륭한 구절들, 지금 읽기에도 대단히 그 임팩트가 강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접어들면서 인간의 오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예. 그래서 급기야는 신의 영역까지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 책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들은 자연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 그 숨은 곳에서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신의 영역에까지 오릅니다. 그들은 혈액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발견했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의 성질이 무엇인지 밝혀냈습니다. 그들은 새롭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획득했습니다. 하늘의 천둥을 지배하고 지진을 모방하고 심지어 어둠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방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이 소설에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배운 발트만 교수가 하는 말인데요. 예.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인류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쪽으로 다 기여할 것이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확신하죠. 이런 그 발트만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자신의 모든 그 과학적 재능들을 동원해서 괴물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 괴물의 모습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나는 창의 덧문 사이로 들어오는 어스름한 달빛을 통해 그 추악한 놈, 내가 창조해낸 끔찍한 괴물을 보았다. 놈이 침대 커튼을 걷어 올렸다. 그러곤 놈은 두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턱을 움직여 입을 벌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렸고 뺨에 주름을 잡으며 씩 웃었다. 네, 이런 공포스러운 괴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예. 결국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천재적인 과학자가 만들어낸 괴물은 급기야는 자신의 가까운 동생과 주위의 사람들을 살해하고요. 결국은 영국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몰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천재과학자 프랑켄슈타인은 다시 깊은 고민 또는 고뇌, 방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의 압도적인 부분인데요. 이 과학자가 이 괴물을 창조해내고 난 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순식간에 잇따라 닥친 사건들로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진 후 뒤이어 찾아오는 정적, 희망과 두려움의 영혼마저 앗아가버리는 죽은 듯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없는 완벽한 정적만큼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다. 저스틴은 죽어서 안식을 찾았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피는 혈관 속을 자유롭게 흘렀지만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는 절망과 회한의 무게가 나의 가슴을 짓눌렀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악령처럼 방랑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악한 짓을 저질렀을 뿐더러 그것보다 더한, 훨씬 더한 것이 아직 뒤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인정과 미덕에 대한 사랑으로 넘쳤다. 나는 한때 선의를 가지고 인생의 발을 내디뎠고 그런 의도를 실행에 옮겨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순간을 갈망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 양심의 평온이 깨졌으니 나는 이제 더는 과거를 흐뭇하게 돌아보고 그것에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네, 이렇게 서술합니다. 예. 과학자가 온 열정을 다해서 인류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선의에서 새로운 인간 생명을 창조하는데 그게 결국은 괴물이었고 그 괴물들이 자신의 삶 자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렸다는 것이죠. 이 소설이 고전인 이유는 과학기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괴물로 그려지고 있는 괴기스러운 타자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배제하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괴물이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인간의 주위를 배회하고 떠돌면서 인간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괴물만을 얘기하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이미지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고통을 겪고 있는 미세먼지 그리고 핵발전소 등등 핵무기까지 포함해서 이런 인간의 과학기술의 발명품들이 어쩌면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만든 괴물의 또 다른 형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GMO도 그럴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GMO야말로 가장 상징적인 사례죠. 생물학적 조작을 통해서 자연을 바꿔버리고 그 괴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GMO 조작한 농산물에서 프랑켄슈타인이 만들어낸 괴물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우리들의 상상력이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GMO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인데 정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야실하게 볼 수가 있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은 DNA를 조작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 책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정말 인간만큼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죠. 또 동시에 인간만큼 사악하고 저주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예. 이 소설의 그 빛나는 부분, 끝없이 배제당했던 이 괴물들이, 우리가 자연의 습격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의 반란 이런 얘기를 하죠. 조작된 그 괴물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볼 수 있는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그토록 강하고 고결하고 훌륭한 인간이 그렇게 사악하고 비열하단 말인가. 인간은 어떤 때는 순전히 악의 근원에서 태어난 자식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귀하고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기도 했어. 위대하고 고결한 인간이 되는 것은 감각이 예민한 존재에게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같았어. 많은 역사적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비열하고 사악한 인간이 되는 것은 가장 비천한 타락, 눈먼 두더지나 나약한 벌레보다도 더 비참한 지경의 인간처럼 보였어.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하면서 이 괴물의 눈에 보기에 빈부격차 문제, 재산의 분배 문제, 그 막대한 부와 그 비참한 가난들, 계급 문제 등등이야말로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괴물이 보기에 과학기술이 발달한, 자본주의가 발달한 이 문명사회의 이면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참담하고 사악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읽다 보면은 밤새는 줄 모르고 정말 온갖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 억압받는 소수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거꾸로 읽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과학기술에 대한 오만함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자본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그 참담한 내면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탁월한 고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과학자와 인류의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과학 문명의 발달 과정이 인간을 더욱 행복하게 했는지 또 우리 인간의 정서와 지성을 훨씬 고양시키고 진보하게 했는지는 대단히 회의적이잖아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문명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물질적인 부가 많아질수록 인간들은 점점 퇴보하고 타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의 고백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젊었을 때 나는 나 자신이 굉장히 큰 일을 할 운명이라고 믿었다네. 나는 감성이 풍부했네. 하지만 빛나는 성취에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도 지니고 있었네. 이런 자긍심은 다른 감정들이 억눌릴 때 나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었지. 나는 쓸모없는 슬픔에 젖어 인류를 위해 유용하게 쓰일 능력들을 썩이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던 거네. 내가 완성한 그 일, 그러니까 감정과 이성을 지닌 존재를 창조해낸 일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평범한 과학자로 생각할 수는 없었지. 하지만 내가 과학자로서 첫 발을 내디딜 때 힘을 북돋아 주었던 그러한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먼지 구덩이 속에 깊숙이 처박힌 거네. 나의 모든 생각과 희망은 수포로 돌아갔고 전능함을 갈망하던 대천사처럼 나는 영원한 지옥에 갇히게 된 거지. 나의 상상력은 풍부했고 분석력과 응용력은 아주 뛰어났지. 이런 자질들의 결합을 통해서 나는 인간의 창조를 꿈꾸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거야. 지금도 그 연구가 완성되기 전에 느꼈던 공상들을 떠올리면 열정에 사로잡히곤 하네. 나는 천국을 밟는 상상에 빠져들었고 내 능력에 기뻐했고 그 연구의 성과를 생각하며 기쁨에 타올랐지. 어릴 적부터 나는 높은 이상과 고결한 야망을 꿈꾸곤 했지. 한데 지금 나는 얼마나 몰락했는가. 아 친구야, 자네가 옛날의 나의 모습을 알았다면 이처럼 타락해버린 나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네. 나는 낙담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았네. 내게 숭고한 운명이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했지. 내가 쓰러져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지경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출한 천재 과학자가 이런 비탄에 젖어서 파멸의 순간을 맞이한 지점에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나마 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과학자는 양심적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주위에 GMO 조작에 가담하는 수많은 과학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4대강 사업에
온갖 자문을 하면서 합리화했던 학자들, 지식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사악한 무기들을 만들고 핵발전소를 만드는데 끝까지 찬성하는 그런 또 과학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들에 비하면은 이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상당히 양심적인 과학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 파멸의 순간에 자신이 잘못했구나 라는 점을 절절하게 깨닫는 것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바쁘실 줄 알지만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고전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관점에서 프랑켄슈타인 고전을 음미하시면은 남다른 깊이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1818년, 1818년 이때도 사실은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더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성 파괴의 흉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성찰과 문제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식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예민하게 감각을 벼리지 않으면은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잘 말씀하셨는데 1818년 칼 막스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죠. 이 시기가 그야말로 이제 영국 자본주의가 정점을 향해서 나가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빅토리아 시대라는 전성기에 이르잖아요.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이 급속도로 확산해 가던 시점이죠. 그럴 때 이 메리 셸리라는 정말 뛰어난 우리 문학자는 그 이면들을 이렇게 투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을 그야말로 내장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민한 감각으로 포착해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고전의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1818년이면은 다산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끝내고 삶을 마감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1818년이 굉장히 역사적인 해군요. 그리고 과학소설의 역사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메리 셸리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작을 쓴 해이기도 합니다. 그냥 단순한 괴기 소설인 줄 알았는데 이 소설 속에 이 시대적인 통찰이 얼마나 간곡하게 서려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합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임명철회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시민들은 야당과 언론의 공세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3시까지 모두 2,737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9% 대부분의 시민들은 김기식 원장이 사퇴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김기식 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은 11%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RBS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길광님, 적폐기업 삼성을 제대로 털어버릴 적임자가 등장하니 총동원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L타임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 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사실상 5kg이 감량됐습니다. 아침에만 사실상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그 PPL 시간 2건이에요. 술친금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이젠 회식 자리나 친구들 모임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술친구만 잘 챙기면 든든하거든요. 어제도 그 달리기 전에 한 포 했더니 오늘 무지 편안함을 느낍니다. 술친구 파이팅! 재용아, 앞으로는 우리 삼성 노동자들, 아니 머슴들한테 줘라. 그래 다음날 쌩쌩하게 일하지. 근데 그 노조 가입한 애들한텐 주지 마. 그거 먹고 말짱한 정신에 투쟁하면 어쩌니. 자, 말 잘 듣는 근로자에게만 드리는 술친금, 포털에서 술친금. 그 PPL 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공 대장사랑. 그 이모씨 사용 후기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소년간 설사를 하고 있는 남동생 때문에 주문했다고 봐요. 여기저기 병원에 가봐도 추워도 차도가 없어서 어찌할까. 그래서 대책을 만들었는데 미공 대장사랑 주문. 이걸 먹였더니 똥이 대책 없이 나온다고 보는 거지.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는 미공 대장사랑이라고 봐요. 안치습니다. 텀블러 그리고 보틀 사은품이나 단체 행사 선물로 많이 주시지요. 하지만 깨지거나 물이 새면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반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돈 많은 저도 네피알에서 서울 시민들한테 다 드릴 선물 주문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네피알 찾아주시고요. 저 안칠수 PR도 부탁드립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키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문제는 AI 무기를 일컫는 살상 무기의 이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킬러로봇입니다. 당첨자 바른말쟁이님, 평화가 넘치고 사랑만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좋은 트럭 불탄님, 박근혜 씨가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네요.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멋쟁이 똥꼬님, 김용민 짱, 다음 당첨자 엄마 벤님, 적폐들이 하나하나 씻겨내려가고 있어요. 새날을 꿈꾸는 민들레님, 박근혜 유죄 판결은 촛불시민의 승리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항상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칼럼은 성락희 서울 메트로 환경 사장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다. 청년은 지역의 활력소고 지역 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 임대주택은 빈민 아파트고 슬럼화와 우범 지역화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고 너무나 악의적이다. 청년 임대주택이 지어짐으로써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한다. 네, 청년주택.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이런 혜택을 주면서 민간 사업자는 공공 그리고 민간 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는 이들 임대주택의 10에서 25%를 기부 체납 방식으로 확보해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청년층에게 임대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거 하나도 못 해주겠다는 어른들, 정말 청년들 볼라치 없게 만듭니다. 2018년 4월 9일 김용민 브리핑 1부 여기까지고요. 2부는 특집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부도 많은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